그럼 이제 책 정리하도록 할게요. 제5장 국제노동운동 이론 나오죠. 국제노동운동 이론. 제1절 국제노동운동의 이론이 나오고 있죠.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5가지가 있었죠. 5가지. 첫 번째 산업민주주의 이론이죠. 산업민주주의 이론. 산업민주주의 이론은 제일 처음에 단체 교섭의 시연에 있겠죠. 그래서 단체 교섭 시연에다가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첫 번째 줄 외부 부처가 나오죠. 외부 부처가 산업민주주의의 창시자가 되겠죠. 창시자니까 외부 부처에 체크해 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저서가 나오죠. 저서는 산업민주주의라는 저서를 발간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줄 노동운동을 정치적 민주화의 기본으로 삼게 되는 거죠. 정치적 민주화의 기본으로 삼고 그 아랫줄 다섯 번째 줄 보시면 산업민주화 연장이 되겠죠. 산업민주화 연장. 그 옆에 보시면 경영자 독재를 극복하는 게 있는 거죠. 극복하고 그 아랫줄을 보시면 경영민주화의 일면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69쪽을 보세요. 69쪽을 보시면 세 번째 줄 끝에 노동조합원 수를 제한해야 되겠죠. 노동조합원 수를 제한하고 그리고 기업별 최저임금 기준을 설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외부 부처는 네 줄 아래 더 내려가시면 외부 부처는 노조운동 이론으로서 단체 교섭 실현 거기에 체크해 두셔야 되겠죠. 단체 교섭 실현 이게 첫 번째가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적 최저 기준의 향상을 목표로 두고 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최저 기준의 향상 거기에서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보시면요. 두 번째 노동조합주의 시연 나오죠. 노동조합주의 시연을 보시면 첫 번째 줄 노동조합주의는 점진주의를 신봉하였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단 보세요. 동그라미 1번 나오죠.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상호보험이 나오죠. 상호보험은 고용 조건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가 있다. 두 번째 단체 교섭. 단체 교섭은 시장에서 착취당하는 곳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등장하였다.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70쪽. 70쪽 보시면 이제 입법 조치가 나오죠. 입법 조치의 방법. 그래서 입법 조치의 방법은 단체 교섭과 상호보험 제도를 보완하는 제도이다. 거기까지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70조 핵심은요. 요컨대 나오죠. 요컨대 노동조합과 사용자 조직을 궁극적으로는 단체 교섭을 통하여 임금을 적정 수준에서 안정시키고 생산 능력을 증대시키고 경제 발전을 가져오게 한다. 이것이 핵심 내용이 되겠죠. 산업민주주의 이론의 핵심 세 가지. 단체 교섭을 통해 임금을 적정 수준에서 안정시키는 데 있죠. 두 번째는 생산 능률을 증가시킨다. 세 번째는 경제 발전을 가져오게 된다. 이것이 핵심 목표가 되겠죠. 정리되셨죠? 두 번째, 정치적 혁명 이론이 나오죠. 정치적 혁명 이론. 창시자는 마르크스가 되겠죠. 마르크스에다가 체크해 두세요. 그 다음에 71조. 일곱 번째 줄 보세요. 일곱 번째 줄 보시면 노동자들은 각 개인이 갖고 있는 노동력에 대한 처분 능력을 말한다. 노동 시간이 되겠죠. 노동 시간. 그 다음에 이제 자본에는 사회를 지탱하는 사회적 권력이 따르게 된다. 거기다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끝에서 네 번째 줄, 그냥 표 위에 끝에서 네 번째 줄 보세요. 프롤레타리아가 나오죠. 프롤레타리아는 임금 노동자 내지는 무산 계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르주아지가 나오죠. 부르주아지는 자본가 내지는 유산 계급을 말한다. 그래서 정치혁명이라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지를 전복시키려는 계급 투쟁의 중간 단계로서 지적하고 있어서 노동운동을 계급 투쟁의 도구로서 중요시하고 있다.
거기다가 밑줄을 그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즉 노동자들이 자본가를 전복시키려고 한다. 이것이 정치적 혁명 이론이 되는 거죠. 정리되셨죠? 그다음에 72쪽을 보세요. 72쪽 보시면 이제 정치적 투쟁의 의미가 나오죠. 첫 번째 줄, 노동자 계급을 산업 현대화의 파수꾼으로 추대하고 있다. 이제 세 줄 아래에 보세요. 세 줄 아래에 보시면 노동조합은 그 자체 유지를 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또는 평등한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관이 아니라 노동자 우위의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위해서 노동자들을 단결시키는 정치적 기관으로 보았다. 그다음에 세 번째 나오죠. 세 번째는 이제 환경 특성 이론 나오죠. 환경 특성 이론은 창시자가 코먼즈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코먼즈에다가 체크해 두세요. 창시자는 코먼즈. 그 다음에 이제 끝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끝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상업 자본주의가 나오죠. 상업 자본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용자 자본주의. 그 다음에 세 번째 은행가 자본주의가 나오고 있죠. 이것은 그 위에 줄 보시면 네 번째 줄 보세요. 노동운동을 자본주의 발달 3단계 과정을 거쳐서 발생하였다고 제시한 거죠. 그래서 73쪽을 보세요. 73쪽을 보시면 상업 자본주의 노동운동이 나오죠. 상업 자본주의 노동운동은 첫 번째 줄 상업 자본주의 기간에 등장한 것이다. 네 번째 줄 기업 경영은 더욱 비인간적이 된 거죠. 비인간적이며 기계적이 되었고 사용자는 자신의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억압하게 되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경쟁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상업자본주의 노동운동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용자 자본주의 노동운동이 나오죠. 다섯 번째 줄 노동운동의 지도자 사이의 자본가와 단체의 교섭을 하려고 하는 사람과 두 번째 자본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는 사람과의 사이의 분열이 생기는 시기라고 본 거죠. 즉 이것이 사용자 자본주의 단계이다. 세 번째 은행가 자본주의 노동운동이 나오죠. 은행가 자본주의 노동운동은요 두 번째 줄 은행가 그다음에 투자가 및 투기자들의 세계적인 조직을 통해서 생산을 통제하기 때문에 생성이 되었다. 맨 아래줄 보세요. 맨 아래줄 보시면 각각의 노동운동은 각자의 환경의 특성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네 줄 아래에 보세요. 네 줄 아래에 보시면 노조운동의 시초가 되는 것이 나오고 있죠. 노조운동의 시초가 되는 교섭계층의 출현은 시장을 확대시켰고 생산 방식의 변화를 가져왔고 새로운 교섭계층의 출현이 발생하였다. 이것이 서로 연계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세 번째 환경 특성 이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기회 추구 이론 나오죠. 기회 추구 이론. 창시자는 8만이 되겠죠. 8만에다가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75쪽 두 번째 줄 보시면 자본가 또는 기업가가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육체 노동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식인. 그래서 이러한 계급들이 출현하게 된 거죠. 첫 번째 자본가 계급 또는 기업가 계급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자본가 또는 기업가 계급은 맨 마지막 줄 보시면 즉 나오죠. 즉 기회의식의 감각이 강하면 자본주의의 저항력이 강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줄 보세요. 첫 번째 줄 보시면 이제 기업가 계급의 심리가는 기회의식 또는 기회 풍요의식이라고 본 거죠. 네, 두 번째 노동자 계급이 나오죠. 노동자 계급은요 육체 노동자가 되는 거죠. 육체 노동자. 그다음에 네 번째 줄 심리가는 기회 희소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밑에 줄 보시면 이제 기회는 적고 경쟁자는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76쪽 보세요. 76쪽 첫 번째 줄 보시면 유기적 노동의 철학이 나오죠. 그 다음에 유기적 조합주의라고 하였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식인 계급이 나오죠. 지식인 계급은 첫 번째 줄 노동자 계급에서 지적한 외부의 영향이란 지식인 계급이다. 계속 보시면 이제 여기서 지식인이라고 하는 것은 학자나 정신적 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그럼 이제 두 줄 아래에 보세요. 반자본주의적 영향력을 형성하고 있다. 두 줄 아래에 보시면 이것을 이제 개혁자라고 보게 된 거죠. 개혁자이다. 그다음에 그 아래 줄 보시면 노동자들에게 풍요 의식을 갖게 하는 계급이라고 보았다. 그 다음에 78쪽 보세요. 이제 다섯 번째 나오죠. 다섯 번째 산업화 집단 이론. 산업화 집단 이론은 창시자가 첫 번째 커어가 나오죠. 커어. 그리고 두 번째 던록. 그 다음에 세 번째 하기슨.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이어즈라는 학자들이 산업민주화 이론을 창시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엘리트 집단이 발생한 거죠. 엘리트 집단. 첫 번째 왕조 엘리트가 나오죠. 왕조 엘리트는 첫 번째 줄. 토지 귀족 사회 내지 과거 군인 사회에 나오는 엘리트를 말한다. 두 번째, 중산층 엘리트가 나오죠. 중산층 엘리트는 첫 번째 줄. 개인주의와 자유방임주의를 강조하였다. 세 번째, 혁명적 지식 엘리트가 나오죠. 첫 번째 줄, 구소련과 중국 등과 같은 공산국가에서 산업화 과정을 영도하였다. 그다음에 79쪽, 식민지 관리자가 나오죠. 식민지 관리자는 모국의 이익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민족적 엘리트. 첫 번째 줄, 인도를 비롯하여 신생 독립국가 영도자. 그 다음에 이제 80쪽 보시면 기타 노동 운동 이론 나오죠. 기타 노동 이론 보시면 81쪽 네 가지로 분류하게 되죠. 첫 번째는 기능적 분류 이론, 두 번째 인간 대 기계 이론, 세 번째 경제적 보호 이론, 네 번째 노조 통제 이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기능적 분류 이론이 나오고 있죠. 거기서 체크해 두세요. 기능적 분류 이론. 그래서 여기에는 다섯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기업 노조 운동, 그다음에 두 번째 이상 노조 운동, 세 번째 혁명적 노조 운동, 네 번째 약탈적 노조 운동, 다섯 번째 우전적 노조 운동. 이 다섯 가지가 있다. 여기다가 다섯 가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기업 노조 운동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상 노조 운동이 무엇인지, 세 번째 혁명적 노조 운동이 무엇인지, 네 번째 약탈적 노조 운동이 무엇인지, 다섯 번째 우전적 노조 운동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83쪽을 보세요. 83쪽 보시면 이제 국제노동운동의 발전 단계와 활동. 첫 번째 이제 자연 발생적 단계가 있죠. 자연 발생적 단계를 보시면요. 여섯 번째 줄 1779년 나오죠. 1779년에 제정된 영국의 단결금지법을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유럽 제국의 그 시대 범위의 노동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결성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 밑에 문단을 보세요. 노동운동의 자연 발생적 단계는요, 노동조합이 없었고, 그 다음에 자본가의 태도는 고압적이고 관료적이었다. 그래서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과 생계비 미만의 저임금을 강요한 착취 상태가 대부분이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노동조합 생성 단계가 나오죠. 노동조합 생성 단계는요, 84쪽을 보세요. 세 번째 줄. 84쪽 세 번째 줄 보시면 공제조합적인 성격을 띤 노동조합의 생성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두 줄 아래에 보시면 동일 직업에 속하는 숙련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었다. 이것을 직능별 조합을 의미하는 거죠. 그다음에 네 줄 아래에 보시면 보시면요, 노동자들의 단결력도 약했으며 단체 교섭력 등도 미약하고 단체 행동력도 제한을 받고 있었던 것이 특징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전국적 노동조합의 성장 단계가 나오죠. 세 번째 줄. 이때부터 이제 전기의 보급이 발생한 거죠. 전기의 보급, 그다음에 이제 교통수단의 발달, 그다음에 통신 기술의 진보 등으로 각국의 경제 상태는 높은 수준이 되게 된 거죠. 그때 일단 목이 잡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줄 아래에 보세요. 두 줄 아래에 보시면요, 산업별 조합과 나아가서는 전국적 규모의 조직이 형성되었고 노동조합은 진정한 의미의 대중적인 조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다음에 세 줄 아래에 보세요. 세 줄 아래에 보시면요, 노동 상권의 요구와 산업 민주화의 요구가 정당화되었다. 85쪽 보세요. 85쪽 보시면 이제 국제적 노동조합의 성립 단계가 나오는데 첫 번째 줄, 20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각국의 노동조합은 서로 정보나 의견을 교환하여 협조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마침내 상설적인 국제적 노동조합을 개성하게 되었다. 그 다음 문단 보세요. 1949년 나오는 문단 있죠. 거기 이제 세 번째 줄 보세요. 국제적인 조합 기구로서 첫 번째 세계 노동조합 연합이 나오죠. 그 다음에 국제 자유 노동조합 연맹이 나오는데 첫 번째 세계 노동조합 연합 이거는 통일 행동을 하게 된 거죠. 통일 행동. 반면에 이제 국제 자유 노동조합 연맹 여기에서는 노사 협조주의와 반공을 특징화하였다. 그 다음에 제 3절 한번 시간 내시면 읽어보시고 그냥 넘어가셔도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88쪽을 보세요. 88쪽 보시면 제 4절 국제적 노동조합 기구의 결성이 나오죠. 첫 번째 국제노동조합 연맹. 첫 번째 줄, 노동조합의 국제적 조직으로서 최초로 설립된 것은 국제노동조합 서기국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줄, 1901년 나오죠. 1901년에 연합체를 형성하였다. 그 다음에 90쪽 보세요. 90쪽 보시면 이제 여덟 번째 줄 또한 나오죠. 또한 1920년 창립된 국제노동기구를 지지하는 결의도 하였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세계노동조합 연합이 나오죠. 세계노동조합 연합은요, 첫 번째 줄 1945년 2월에 영국의 노동조합이 주최자가 되어 런던에서 세계노동조합 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래서 동일해가 되겠죠. 동일해에 10월 8일에서 세계노동조합 연합이 결성되었다. 91쪽 보세요. 세계노련에 가입하고 있었던 구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제국의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마샬 계획을 맹렬히 비난하고 이에 반대하여 찬성파인 영국과 미국의 노동조합과 충돌하였다. 91쪽 계속 보시면 이제 세 번째 국제자유노동조합 연맹이 나오죠. 첫 번째 줄 끝에 비공산권 노동조합은 1949년 런던에 모여서 국제자유노동조합 연맹을 결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 가지 목표가 나오죠. 세 가지 목표는 빵, 그 다음에 자유, 평화 이 세 가지를 목표를 두고 있었죠. 그다음에 끝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끝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자유 노련이 극히 중요시하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는 조합원의 교육 활동이 된 거죠. 그다음에 그 아래 줄 이를 위해서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의 노동 대학을 설치하였다. 그다음에 92쪽 보세요. 92쪽 첫 번째 줄
자유 진영의 모든 노동조합에 대한 재정 지원과 기술 지원하게 된 거죠. 세 번째 줄, 이러한 목적은 교육 그리고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통해서 자유 노조를 강화함으로써 달성하자는 것이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이제 국제 기독교 노동조합 연맹이 나오죠. 그래서 여섯 번째 줄 보세요. 여섯 번째 줄 보시면 네덜란드와 벨기에 있어서는 카톨릭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목사와 긴밀한 유대를 갖고 비교적 보수적인 조직을 갖추게 된 거죠. 대부분의 이제 카톨릭들은 이제 보수적이 된 거죠. 보수적인 조직이었다. 그다음에 이제 끝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다만 식민지 정책에 반대하였다. 그 아래 줄 보시면 이제 이 연맹의 지도 이념은 전면적 국유화, 그 다음에 집단적 소유제에 반대하였다. 그러면 맨 마지막 줄 보시면 노동자와 사용자의 공동 경영을 주장하였다. 그 다음에 이제 93쪽을 보시면요, 국제노동기구의 설립이 나오죠. 국제노동기구의 설립. 여기에 이제 국제노동기구의 헌장이 나오죠. 그래서 국제노동기구의 헌장 10가지가 나오고 있죠. 10개 항목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94쪽이 나오죠. 94쪽을 보시면 이제 이러한 국제노동기구의 헌장은요, 세계 각국의 노동기구의 기본적 이념이 되고 있죠. 기본적 이념이 되고 있고 노동조합 운동의 기본적인 철학이 되고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국제노동기구가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조직이 나오고 있죠. 이제 두 번째 조직. 그래서 조직을 보시면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총회가 있죠. 총회. 두 번째는 이사회. 세 번째는 국제노동 사무국. 첫 번째 이제 총회가 나오죠. 총회는 매년 6월에 개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4인의 대표제에 의해서 구성된다. 4명이 구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대표자들은 첫 번째 2명의 정부 대표가 있겠죠. 2명의 정부 대표.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대표 1명. 그다음에 노동자 대표 1명.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사회가 나오죠. 이사회는 정부를 대표하는 28명. 그 다음에 사용자 대표와 노동자 대표 각각 14명. 그래서 총 56명의 이사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임기는 각각 3년이죠. 두 줄 아래에 보세요. 이사회는 보통 매년 3회 개최된다. 그러니까 매년 3번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국제노동사무국이 나오죠. 국제노동사무국은요, 총회 의제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게 되고 서류의 수집, 그 다음에 배포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각국의 산업노동 사정의 조사, 그 다음에 참고 간행물의 발행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국제노동사무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제노동기구의 정책 결정이 나오죠. 그래서 맨 밑에 줄 보시면 조약 및 공고의 형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95쪽 첫 번째 줄 보시면 3분의 2 이상을 찬성을 요한다. 그러니까 70% 이상이 돼야 되겠죠. 3분의 2 이상이 돼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 문단. 국제노동기구의 또 다른 기능이 있겠죠. 또 다른 기능은 조사와 정보, 그 다음에 기술 원조 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세 줄 아래에 보시면요, 유엔과 제휴하여 각국의 전문가를 파견하여 노동 문제 재반 사항, 기능 공예 훈련,
노동시장의 발전, 사회보장제도의 개발 등에 관해서 각국을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제5장은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주에는 중간고사를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